주말 동안 지역 순회로 맞대결을 펼친 두 양강 대선 후보들이 사안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역시 여야의 첨예한 견해차 속에 논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담에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두 개나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다자대결 결과를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 42%, 이재명 후보가 4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5.2%, 이재명 후보가 39.7%를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간의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 군데는 오차 범위 내에서도 굉장히 작게 1.4%포인트 차이니까 네. 실은 저희들은 이거 웬만하면 무시합니다. 이 정도 차이면. 거의 붙어 있다. 해석을 안 하고 네. 그냥 딱 똑같다. 네, 질의응답 중에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제 마이크가 넘어가면서 서울 지역 재개발 상황이 10년간 멈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로서는 정확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확실한 이슈이자 진영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큰 문제라고 모두 손꼽아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정부 여당이 참 일단은 아프죠. 오죽하면 대통령도 2사 공급 대책을 왜 진작 못했는지 참 통탄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네. 이 지점에 현장을 찾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은 정권 교체 심리 이런 거 다시 한번 다지고 확인하는 점도 있을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와의 부동산 문제도 차별점이 있잖아요. 공공주택 공급. 윤 후보는 민간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 네. 이런 건데 또 서울의 지자체장이 같은 당의 오세훈 시장이니까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처음에 저희가 질문하다 만 것이 네. 있었죠. 이 네.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약간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라는 네. 부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여론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군데는 오차 범위 내에서 둘 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있는데요. 한 군데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고 한 군데 리얼미터 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먼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는 KSOI 거 보면 윤석열 42, 이재명 40.6, 그래서 1.4%포인트 차이인데요. 이것은 제가 매주 책임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가 두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한 달쯤 빨랐죠. 지난 10월 10일이니까. 그 이후로 본인 지지율이 40대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은 계속 30대에서 있었고요. 윤 후보는 30대와 40대를 번갈아 왔다 갔다 했는데 두 사람 격차는 꽤 줄었습니다. 1.4%포인트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도 비교적 하단에 속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럴 때 어느 쪽이 앞섰다 또는 뒤져 있다라는 말을 가급적 하지 않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얼미터는 저희는 이렇게 두 날짜를 통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이곳은 500명을 하루에 600명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행하는 샘플은 좀 작고 길게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있죠. 3,000명이라 되니까 오차 범위가 좀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거는 KSOI 거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위아래 합치면 6%포인트가량 되는데요. 네. 이곳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그러니까 다 합치면 3.56%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45, 이재명 39.7, 여기도 간신히 지금 40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재명은. 두 사람 차이는 6.5%포인트. 지난주 6.5였었는데 이번 주 5.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두 조사기관은 흐름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5.5%포인트 차이니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서 보느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리얼미터에서는 2.9%포인트 차이로 네.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현 지지율 차이 5.5%포인트보다는 당선 가능성의 차이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현재는
나는 A를 찍고 있지만 내 지지와 관계없이 누가 될 것 같다 해서는 두 사람 차이도 좀 좁혀들고 있다. 그래서 두 후보의 전통적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결집하는 양상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네.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차가 좀 뚜렷합니다. 네, 그렇더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자유에는 권리, 제한이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건 검열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실 거예요. N번방 사건 워낙 충격적이었고 그 폐해가 깊고도 오래 가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여야 합의로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층에서는 이거 과잉 규제다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것이 고양이 같은 게 요즘 뭐 애묘인들 많으니까요. 네. 그런 반려견을 찍어서 올리거나 가족들끼리 그냥 단란한 한때 그런 걸 올리는데도 뭔가 그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그 자주 쓰는 사용 패턴에 맞추어서 그림 같은 걸 올려주는 네. 그 알고리즘에 일테면 고양이 뭐 그런 걸 걸어놨을 경우에 포털 측에서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걸 올릴 때도 그게 커트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법의 미비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 대형 포털 동영상을 주로 올리곤 하는 그런 포털의 운영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윤석열 이런 분들이 이 법이 너무 과잉 규제여서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 올리는 일상생활의 것들도 규제되기 쉬우니 과잉 규제되고 있다. 그래서 고치자. 네. 집권을 하거나 국회 상황을 좀 보면 한숨 돌리고 나면 이걸 고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나선 거고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그거 오해다. 아직 제대로 시행도 못 해보았을 뿐더러 이 법이 제정된 그 배경을 알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의 규제는 당연한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N번방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그 무대는 텔레그램이라는 외국계 메신저죠. 네.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행 이 N번방 규제법은 막상 그 텔레그램 같은 것은 제대로 규제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활개쳤던 그 무대조차도 잡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 약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거 좀 손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 입법 전문위원들이나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네. 과잉 규제라고 말하는 주장에 조금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도 한 번은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요. 혹여라도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게 법 조항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법을 현실에 적용해서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예기치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슈로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안을 쳐다보느냐 네. 보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달라진 모습을 그렇죠. 볼 두 수가 사람의 뭐 있었습니다. 철학 차이 같은 게 좀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네. 또 여기에 함께 이제 대장동 특검 역시도 하겠다는 얘기는 둘 다 나오는데 언제 할 것인지 누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임시국회는 시작됐는데 뭐 얘기는 안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네. 며칠 전에 법사위 열렸는데 특검법 상정조차 안 됐잖아요. 네. 정말 두 당이 두 후보가 공언한 대로 하자고 하면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을 일단 올려는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말 특검 가지고 뭐 조건 없이 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벌써 그게 3주일쯤 되죠. 그렇죠. 2주일 넘었죠. 2주일에서 3주일 사이쯤 같은데 윤석열 대표는 항상 특검을 하자는 측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말만 입만 열면 특검 하자고 하던데 막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면 안 하니까 네.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고개가 또 한 번 갸우뚱해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둘이 약간의 이견은 없애고 가자라고 적극적으로 달라붙어도 이거 올려서 특검법 만들고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팀 꾸리게 하고 일단 뭐 사무실부터 시작되겠죠. 네. 그거 하려면 최소한 3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대선이 지금 85일, 6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 지금 특검이 문제없이 발족한다 해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상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두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적어도 두 후보에게 공히 있고 양 진영 선대위에서도 적극 나서는구나라는 것을 최소한 인식은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장동 건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 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돈을 받았다거나 그건 아닌데 왜 그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민간 차원의 거대한 폭리가 구조적으로 가능했는지를 좀 속속들이 알자. 현 검찰에서 좀 미진하다. 그러면 대장동 의혹을 풀어 헤치는 과정에서라도 특검의 힘을 빌어서 이재명 후보는 그닥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무슨 처리를 책임을 져야 할 게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 윤 후보도 아마 그 점에서는 계속 하자고 했으니까 네. 과연 그 고발 사주 문건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문건을 어느 검사가 또는 어느 사람이 작성했는지조차 특정조차 못하고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문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잖아요. 네. 그게 밝혀지기란 사실 물증을 통해서 밝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특검의 출발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할 일이 아니고 네. 특검을 일단 출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여론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게 정치의 효용의 일부지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좋을 텐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 갈수록 두 후보에게 안 좋을 겁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는 이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에 나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 공급을 늘리겠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민간 차원에서 늘릴 것이냐 네. 아니면 공공 차원에서 늘릴 것이냐라는 건데 좀 전에 들었다시피 윤석열 후보는 민간에서 대부분을 늘리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가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을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를 표받기 위한 행동 아니냐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프죠. 그리고 안 그래도 주말에 이게 큰 이슈가 됐는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이게 그냥 촉구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콕 찍어서 얘기를 하더군요. 6개월 안에 팔면 100% 양도세 면제, 9개월 안에 팔면 반, 12개월 안에 팔면 얼마 이렇게 사실 그거 양도세니까 기재부 세제국장실에서 오가는 얘기 정도인데 대통령 후보가 하는 것. 그만큼 자신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냥 질러보는 얘기가 아니라 면밀히 따져봐서 하는 얘기고 이렇게 6개월, 9개월 얼마 감면을 해줬을 때 현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이걸 한번 논란을 했는데 탁 끊었거든요.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시장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정부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선회했지만 보유세 관련 부분과 양도세를 통해서 그동안 집을 팔 기회를 주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가깝다. 그래서 안 한다고 못을 완전히 박은 뒤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에서는 당연히 때리기, 차별화 아니면 대놓고 이제 저렇게 나가는 건가 이렇게 싶은데 저도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어디까지 이건 과학적인 통계는 아마 정부도 못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주택 소유자 중에 얼마만큼이 증여 상속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해소를 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모은다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것들은 팔거나 사실 그것의 세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지금 양도세는 팔았을 경우에 나오는 거니까 그 정도를 갖고 갈지 아니면 풀어준다고 했을 때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로 내놓아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평형에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불안 심리에 따른 가격 폭등을 막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게 경제 사이드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견해 같아요.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함부로 따따붙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양도세 저것도 선의의 피해자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행정을 유연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볼 만한 것이겠지만 둘이 지금 두 후보가 매일매일 첨예하게 정책을 내놓다시피 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국민들에게 정책의 혼선이 곧 변화가 올까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 또는 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명확한 입장 정리는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특히 세금 관련은 지금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 모두 부동산 관련 거래세거나 보유 관련 세금인데 네. 이건 금액이 꽤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명확히 하고 공약인지 촉구인지 뭔지를 네. 그것도 함께 밝히는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는 아마 이 남은 선거 기간 내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메타버스를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갔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전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 우리 그동안 했던 얘기는 좀 다르게 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좀 말이 많아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든 정치인 대통령들에게는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을 쭉 훑어내려오는데 아무래도 TK 출신의 대통령이 많았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두환 연합뉴스는 전두환 사망했을 때 전두환 씨 사망이라고 네. 자막을 내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공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게 굉장히 죄를 많이 졌지만 어려운 경제를 좀 삼저 이런 걸 활용해서 잘 활용했던 그러니까 잘 돌렸던 측면이 있다. 아마 그런 얘기로 했는데요. 한 두 가지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굳이 팩트 체크나 뭐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른바 5공화국이라고 한 1980년부터 87년, 8년 전두환 재임기 동안에 삼저, 유가, 달러 이런 거 낮았고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외 경제 환경이었고 국내적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과 장시간 노동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생산이 활성화되고 마침 또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1985년 뉴욕 맨하탄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이른바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본의 수출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미국이 취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간 일본 경제는 굉장한 침체에 빠지고 그 덕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봐서 우리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었거든요.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과 지금도 검색하면 하여튼 나오는 것들인데 네. 이거는 사실 전두환 개인의 공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김재익 등등 유능한 관료를 잘 픽업해서 잘 일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삼저나 이런 게 가능했던 건 아니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때 그의 출신 지역인 TK에서도 조문은 그렇게 활성화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좀 의외로 미적지근했고 그래서 대구발 뉴스로 그런 것도 리포팅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TK 보수 의 본산인 그곳의 민심을 달래고 호소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말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현지에서의 여론, 그다음에 전국적인 여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말 바꾸기다, 여기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선 저렇게 말한다. 심지어 망월동 광주 국립묘지에 가서는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사진 기자들 있었죠. 보는 네. 데서 일부러 했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면서까지 이게 과연 득표에 얼마나 표가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지금 전두환이라는 이슈가 보수권에서 굉장히 들끓어오르는 핫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두환에 의해서 표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눈에 보인다면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뭐 급하면 할 수 있겠죠. 네. 공과를 논한다는데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고 본인의 역사 인식이나 정체성 또는 일관성 이런 문제에서 조금 논란을 좀 키우고 있다 스스로. 그다음에 공도
경제 문제가 꼭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갔던 것은 아니라는 점은 제가 시청자들의 판단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그럼 짧게. 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를 논의해서 어떻게 보면 집토끼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이른바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지금 100% 결집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나온 게 한 43, 4%쯤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정말 원팀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시점에서 이런 불필요한 긁어부스럼 같은 거 냈다는 것,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새로 얻어질 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